기술적 분석을 초보자 입장에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기술적 분석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주식 투자의 지혜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장팅. 작가님. 이거 맞아? 이 발음 맞아요? 잘 몰라요. 성조가 있대잖아요. 중국어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자분 성함도 한번 얘기는 해드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시잖아요. 이게 개인이 투자하는 거하고 기관 투자자가 했을 때하고 이제 목표 주가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좀 기관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가게 보이는데 개인은 좀 더 갖고 갈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개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한 10만 원까지 갈 게 보이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한 5만 원에 산 거죠.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10만 원 갈 게 뻔히 보이는데 8만 원에 팔 때도 있나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뭐 포트폴리오 비중 뭐 개인이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좀 가는데 있어요. 꽤 자주 발생하고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분이 환매 요청을 하시면은 어떻게든 뭐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특정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팔고 나서 환매 나와서 돈이 나가고 나면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 비율로 쫙 다 팔았으면은 내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매도를 하긴 한 건데 뭐 너무 눈물겹게 매도했다 뭐 이런 상황은 별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거래량 없는 주식들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환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눈물겹게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뭐 기관 투자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관 투자는 기본적으로 유출입이 있을 때를 언제나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고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기관 사모펀드, 기관 아웃소싱 자금들,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연기금 아웃소싱 자금들은 특정 스펙들이 있고 그 명세서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종목들의 비율을 얼마 이하로 혹은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라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주식을 10% 이상은 못 담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담긴 펀드를 내가 운용을 한다. 근데 코스닥 주식을 1%씩 10종목을 사놨다. 근데 어떤 한 종목이 대박이 나서 뭐 코스닥 비율이 12%가 됐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뭔가 팔아야 되는데 이 주식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더라도 그럼 얘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좀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개인이 유리할 수 있다. 네. 기본적으로 개인이 유리해요. 네. 유리한데 그 유리한 걸 활용을 못하죠. 그게 월가형에서 피터 린치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네.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지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리한데 왜 활용을 못하니? 개인이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금 빠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매매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래 정지를 당해도 상관없잖아요. 상패당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좀 일단 쪽팔리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거래 정지 당했는데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되게 사소한 이슈고 만약에 어떤 회사가 공장에 불이 났다. 그래서 공장을 다시 복구를 하느라고 한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어차피 보험금 받았고 그다음에 뭐 낡은 공장에서 새 공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됐고 뭐 이런 식이면은 불난 게 오히려 더 호재일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근데 거래 정지 당해 있는 동안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게 불이 날 걸 예측하고 그 주식을 안 사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여러 이유로 못 사는 주식도 많고 팔기 싫은데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충분하게 많은 비중을 못 사는 경우도 되게 이게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어차피 저는 뭐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었고, 근데
기관 투자자가 되고 뭐 시장에 있는 뭐 그 당시 한 1,600개 지금 2,000개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뭐 적자나는 회사 이래저래 다 빼고 한 800개 정도가 대충 유니버스라 치면 800개를 다 훑어봐도 나라는 한 명의 투자자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은 한 20개 안팎이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그걸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그럼 딱 그 20개로 5%씩 쫙 사면은 혹은 뭐 비율 약간 다르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펀드가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비율이라는 거 맞춰야 되고 환매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량 적은 거, 시총 너무 작은 거, 혹은 또 몇 가지 뭐 부채 비율 얼마 이상이라던가 뭐 PER 얼마 이상이라던가 뭐 이런 건 못 사. 뭐 그 상품의 컨셉에 따라서 되게 못 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한 종목이 있더라도 그거를 펀드에 따라서는 많으면 한 3%, 4%. 근데 보통은 한 1% 넘게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욕먹지 않을 주식, 내가 그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곤란해지지 않을 주식으로 한 6, 70%가 구성돼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은 그런 네. 규제가 전혀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냥 사서 그냥 쭉 가면 되고, 뭐 손해 봤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남한테 말 안 하면 쪽팔리진 않잖아요. 마음만 살짝 아프고. 네, 마음 아프고. 많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손해이더라도 어차피 길게 보면 이 주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들고 갈 수 있는데, 기관은 또 그 뭐 손절매 규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한 20%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으면은 보고서 써라. 네, 리스크 관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보고서 쓰기 싫으니까 일단 팔아요. 팔고 다시 사요. 그러면은 이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고 이게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이야? 네,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왜 주가 하락이 리스크냐고.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린 게 리스크잖아요. 그리고 판단이 틀린 결과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죠. 근데 주가 하락 그 자체로는 전혀 리스크가 아닌데, 약간 그런, 근데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는 판단이 틀렸다는 그런 애매한 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딱 명확한 기준들을 잡아야 되고, 매니저들은 그렇게 보고서 쓰느라 시간 다 보내요. 네. 네, 아무튼 거기에서 일단 자유롭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사실 기관 투자자도 어쨌거나 한 명의 개인, 한 명의 인간이니까 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긴 한데, 그 뭐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접하게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상품이나 네. 서비스들. 그 중에서 내가 안 쓰다가 새롭게 쓰기 시작한 뭔가가 있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쓰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관 투자자들은 딱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에 한정돼서 거기서만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의 다양한 업에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반도체 회사 다니는 분들이 바이오 주식 사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 소프트웨어 주식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본인의 강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업계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취득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내부 정보는 불법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돌아가는 트렌드,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경영진에 대한 믿음, 저 회사는 그냥 좀 이상해. 네, 그러니까 못 믿을 회사야.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혹은 주식,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늘상 떠들지만 반도체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네, 의류 회사에 대해서 맨날 떠들지만 옷 직접 만들어서 팔아 본 적 없잖아요. 어쨌거나 각 분야에는 그 금융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해당 필드에서 훨씬 더 전문가인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비해서는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는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영역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는 모든 영역에서 비전문가예요. 네. 재밌는 얘기네요.
그래도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도 확 어떤 말씀이신지 알았어요. 저 네. 피부과 의사 하시는 분이 되게 주식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맞거나 많이 하는 기계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많이 보시라고 그렇게 많이 찾고 이렇게 트렌드 바뀌고 이런 거 제일 빨리 아시지 않겠냐고 그런 거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막 여쭤보기도 네. 했었거든요. 한 5년쯤 전이었는데 그때 그 보톡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처음에는 뭐 메디톡스 거만 사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쨌죠? 2등, 3등 업체들이 있었는데 2등 업체 것도 사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3등 업체 것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그 성형외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야 이거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가져가기 시작하더라. 이런 거를 그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여의도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거구나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3등 회사 이제 막 열심히 사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분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빠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필드에서 참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안 보고 딴 데만 보더라 개인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좀 잘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네. 이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저희가 네. 일부에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갑자기 손절매 던지는 바람에 50분이 훌륭하던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도 뭐 되게 일부에서 되게 키워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딱딱딱. 네, 저는 그게 꽂혔었고 좀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을 담고 네. 있는지 네. 전반적인 내용은 네네. 그 앞에 일부에서도 사실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네,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2장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등등등등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시장의 재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얘기를 다뤄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가격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런 판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가 이제 3장 4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3장에서는 그 올라갈 주식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아내야 하는가 그런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판에서 놀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전체 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괜찮은 판은 요 정도이다. 네. 그러면 요 정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라는 얘기가 4장에 나오고요. 5장부터는 다른 책에 다 대체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투자 거장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는가 뭐 그런 거. 그래서 4장까지는 본인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5장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6장에서는 뭐 심리적인 얘기도 하고 7장 이후는 뭐 주식 광풍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 7장 이후도 재밌긴 해요. 되게 개별적으로 되게 재밌는 메시지들이라서 이런 거는 뭐 곁다리로 읽어보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홍진재 대표님이 네. 차트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음. 쫙 대답해서 나중에 손자병법인가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구까지 네. 예,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네, 올칼라입니다. 볼칼라 그- 좋아하시는 과장님. 그 이 책이 어쨌거나 중국인이 쓴 책이니까 그 뭐 미국인이 쓴 책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나오는 얘기가 그럼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라는 얘기고 그럼 지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모든 책은 일반론과 특수론이 있으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좀 시대를 관통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특수론의 측면에서 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책의 컨텐츠에는 빠져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메꿔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로 좀 보충을 해봤어요. 좋았어요. 네. 저는. 네. 근데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냥 네. 특정 주식들의 사례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의 실제 차트들 보고 네 해놨고요. 그래서 그 저 부분만 올 컬러인 이유가 처음에 그냥 그
원톤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러면 차트가 안 보이는데 파란색, 빨강 파랑 있어야 빨간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다르죠. 예, 빨간과 직관적으로 파란색은.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여기 좀 컬러로 해주시면 안 되냐 해서 네. 아니면 투톤이라도 하자 했더니 그럼 올 컬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치 투자라든지 뭐 이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근데 이 책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책들을 읽고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인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좀 어떻게 보면 초보자 입장에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기술적 분석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혹은 내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으로서 이런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도 여러 가지 썰을 풀어드렸지만 과연 이게 내 수익률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도는 일단 저는 그렇게 시도할 기술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통계적 검증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도움되는 얘기일까? 라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걸 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어차피 남들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타이밍 못 맞춰서 불안해하진 않는구나. 그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쓰긴 했지만 이 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신 그 매니저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쭉 하고 뭐 이 기업의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가치가 얼마인 것 같고 현재 가격은 얼마니까 뭐 이렇게 주식을 산다. 오늘 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이어야 하지? 제가 분석한 펀더멘탈한 내용들은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새로운 이슈들이 조금 반영은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고 뭐 주력 제품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는 뭐 일주일 사이에 바뀌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이지?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매수 단가가 얼마인가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죠. 근데 내 의사결정에 크게 반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분석을 쫙 했고 오케이 살만한 회사다라고 판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왜 오늘 사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펀더멘탈한 분석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대답은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를 완전히 따를 필요도 없고 완전히 배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돈의 심리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본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적당히 애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못됐을 때 내가 크게 타격을 입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뭐라 떠든다 하면은 오케이 그럼 이거 완전히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전체에서 한 내 포트폴리오의 한 5%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1% 정도 분석이 완료된 시점에 사보고 혹은 2%여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 거죠. 보고 3개월 이내에 나는 5%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임계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팔아야 될 지점인데라고 하면은 나는 원래 5%를 살 계획이었는데 1%만 사놓은 거니까 몰라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혹은 여긴 임계점 왔어 이러면은 2% 3% 쭉쭉쭉 비중을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당장 내가 어떤 밸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이것만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사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 이상의 얘기가
무슨 엘리엇 파동. 뭐 엘리엇 파동이나 아니면 뭐 MACD 오실레이터나 뭐 RSI나 뭐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는데 일단 이 책의 저자에서 그런 개별적인 지표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당연한 게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 지표만으로 사진 않잖아요. 뭐 PER이 5배다 사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20%는 사야지. 혹은 뭐 YOY 30% 성장이 나왔네 사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트리거를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뭐 어떤 뭐라 이야기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 책 그냥 아무거나 사서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도 뭐 어떤 분 책 쓰셔서 네, 많이 팔리고 있던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네. 네.